조선왕조실록 중급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탄생. 조선의 시조 이성계는 지금의 한경도 영흥 흑석골에서 태어났다. 고려 충숙왕 4년인 1335년 10월 11일이었다. 외족을 묻히는데 공을 많이 세운 그의 아버지는 이자추는 전라도 전주 출신으로 호족으로 당시에는 상성으로 지키는 원나라 벼슬 아치였다.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았고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다. 통솔력 또한 탁월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체형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외구 토벌의 하목을 톡톡히 했다. 특히 우왕 4년의 지리산에서 외구 토벌은 유명하다. 그는 대승을 거둔 뒤에 말했다. 이번 작전에서는 나는 외구들의 왼쪽 눈만 쏘았다. 살펴보니 외구들은 죄다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숨져 있었다. 그는 그만큼 활솜씨가 뛰어났다. 이후로 외적들은 고려 사람을 만나면 이성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보고는 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위화도 해군에서 채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손아귀에 엉켜진 이성계는 1392년 7월 16일에 새 왕조의 태조로 즉위했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그는 이듬해 2월 15일에 새 왕조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선언했으니 이는 고조선의 후예라는 뜻에서 따온 나라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이듬해에는 무학대사의 건의대로 개경해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토읍을 옮겼다.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면서 나라를 이끄는 3대 기본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가 숙려 정책으로 불교 대신 유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삼았다. 둘째는 친명 정책으로 중국에 새로 나라를 세운 명나라와 친교를 맺겠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농본 정책을 세워 농업을 적극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지 16년 만인 1408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두문동의 충신들. 조선 왕조를 연 사람들은 바로 고려의 벼슬 아치들이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전날 고려 왕조를 서게 된 그들은 새로운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충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새 왕조에 끝까지 저항하다 죽음으로 고려에 대한 충절을 나타낸 사람들도 많았다. 포은 정몽주와 목은 이색 같은 당대의 뛰어난 사람은 학자로서 끝까지 조선의 벼슬을 거절했다. 석연은 금천으로 쫓겨갔다가 고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시를 지었고 원천석은 치악산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도원 이중인은 조선의 개국공신이 된 정도정과 뜻이 맞지 않아 비살되었고 조연은 청량산에 들어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 그 밖에도 고려를 위하는 충신들이 많았다. 그들은 지금의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기슭에 있던 두문동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조선에 저항하고 나오지 않았다.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선비가 72명, 무관이 48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계는 그들을 타이르고 달래도 안되자 두문동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 나오려니 했지만 끝내 그들은 나오지 않고 모두 죄로 변했다. 이 사건에서 두문불칠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보통 집안에 들어 앉아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 말을 쓴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승황희는 두문동에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하는 말로는 고려의 충신들이 그를 내보냈다고도 한다. 너희 재주와 나이가 아깝다. 나가서 백성을 위해 그 지혜를 옳게 쓰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나라를 세우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던 까닭이니까 조선시대에 유난히 또 중상모략과 살상행위가 두드러졌다. 왕자들의 싸움.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당시 뛰어난 성리학자였던 그는 권력을 손에 잡고자 태조 이성계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그러나 정몽주를 선조께서 죽게 한 이방원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성계는 두 부인에게서 팔랑 5년을 두었다. 이방원은 저 부인에게서 낳은
번째 아들이었다. 그는 싸움터에 나가서나 조선을 세우는 일에서나 언제나 앞장선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왕위를 넘보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도전의 계략으로 배다른 막내 동생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다. 이방원은 발끈했다. 하륜, 이숙본 등과 긴밀히 사귀면서 때를 노리던 이방원은 태조 7년인 1398년 8월 26일 안산 군수로 있던 이숙본의 군대로 공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남은의 집에 모여있던 정도전과 남은 등 정도전 일파를 휩쓸어 버렸다. 그러나 이방원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고 겁 많은 둘째형 이방과를 세자로 세워 왕위에 오르니 그가 조선 2대 왕 정종이다. 그런데 정종 2년 정월에 이방원의 형 이방간이 왕위에 오를 욕심으로 이방원을 죽이고자 했다. 결국 왕위 다툼 때문에 형제들끼리 더러운 싸움이 한양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방간은 민원공, 이성기, 아들 맹종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의 군사를 직접 지휘했고 이방원 편은 이숙본이 군대를 지휘했다. 형제간의 싸움은 볼만했다. 싸움은 이방원 편이 승리했고 형 이방간은 멀리 기항을 갔다. 이성계가 자식들의 피비림 내나는 싸움을 보고 한탄하는 가운데 이방원은 세자가 되었고 곧바로 왕이 되었다. 그가 세 번째 왕인 태종이다. 이성계는 아무에게도 옥새를 물려주지 않고 오늘날의 함흥인 함주로 들어가 버렸다. 나라를 세울 때 죽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왕자들의 싸움에서 죽은 아들들을 사위, 신하들의 희생이 안타까웠다. 그는 딸 경순 공주를 승려로 만들어 함께 불공을 들이면서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왕이 된 이방원은 옥새도 찾고 아버지한테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싶어서 차사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마음을 풀지 못한 이성계는 서울에서 차사가 오기만 하면 활로 쏘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차사는 가기만 했지 돌아올 줄 몰랐다. 이때부터 함흥차사란 말이 나왔다. 함흥 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고집을 꺾지 않던 이성계는 결국 무학대세의 간절한 말에 따라 한양으로 돌아왔다. 호골 양녕대군. 태종은 18년간 왕위에 있는 동안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다. 두 번에 걸친 왕자의 싸움을 벌여 왕위를 빼앗았다. 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일을 했다. 대궐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한 신문고를 설치했고 호패법을 만들어 나라의 인구를 조사했으며 백성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펴내는 주자소를 세웠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계천인 한양의 배수로를 만들었다. 태종은 두 번 다시 자기네 형제 같은 싸움이 없도록 하려고 큰아들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인 1404년에 세자로 삼았다. 그러나 자식들이 자라면서 태종의 마음은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 쏠렸다. 양녕대군은 문장력도 뛰어나고 글씨도 잘 썼으며 말타기나 활솜씨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놀기를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를 잘했다. 한편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부모께 효도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두터우며 학문을 좋아해서 늘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스스로 세자 자리를 포기한 듯 더욱 못난 짓만 되풀이했다. 이렇게 되자 둘째 아들은 효령대군의 태도가 달라졌다. 분위기가 형님이 세자 자리에 쫓겨날 판인데 그렇다면 둘째인 내가 세자로 뽑히겠지. 효령대군은 행동을 조심하고 책을 읽는 등 다음 세자로서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그를 찾아가 껄껄 웃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다니 아바마마의 마음은 너한테가 아니라 셋째한테 가 있단 말이다. 그제서야 형과 아버지의 진심을 안 효령대군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다. 지금의 남대문은 원래 숭례문이다. 바로 이 현판을 쓴 사람이 양녕대군이다. 그는 평생을 방랑하면서 술과 시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충녕대군이 바로 세종대왕이다. 용과는 임금 세종대왕.
1397년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세종대왕은 천성이 학문을 좋아해서 밤새 책을 읽는 것은 물론 화장실에서조차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항상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튼튼한 일에 몰두하고 연구를 거듭한 왕이었다. 그래서 세종은 안으로 백성들의 살림과 정치가 안정되고 밖으로는 국경을 튼튼히 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1418년 8월 10일 왕위에 오른 세종은 가장 먼저 학문연구소인 집현제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를 학사라고 했는데 집현제를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성삼문, 박팽면, 정인지, 신숙주, 최항 등 당대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다. 세종은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전파하기 위해서 책을 찍어낼 활자를 만들어 인쇄기술을 개발했다. 1403년에 만든 개미자, 개미년, 1434년 갑인년에 만든 구리활자인 갑인자, 1436년에 만든 납활자 등이 있다. 활자의 개발과 인쇄술의 발달로 고려사를 펴냈고 본받을 만한 충신과 효자 연례에 관한 이야기를 실은 삼강행실도도 나왔다. 세종은 나라의 일에 보탬이 될 만한 인재는 누구든지 중하게 썼다. 우리가 잘 아는 박명과 장영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황희, 맹사성 같은 이름난 정승들도 있다. 세종은 또 백성들이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게 했고 조선 팔도 지리에 관한 팔도 지리지도 펴냈다. 그리고 천문을 연구하는 기관인 관상감을 두어 추국이며 천체 관측기구, 해시계와 물시계 등을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외족의 단골 침략진 북경 국경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김정소를 보내 두만강 동남쪽에 6개의 진영인 육진을 개척했다. 또 최윤덕을 보내 여진족을 내쫓고 압록강 상루 지방에 4개의 진지를 만드니 그것이 사군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 글, 한글을 만든 일일 것이다. 그때는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우리 민족 고위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겐, 이선노 등의 학자와 함께 한글 연구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오랜 연구 결과 1443년 훈민정음 28자가 완성되었다. 세종은 군중에 정음청이란 연구기간을 두어 훈민정음을 3년간 시험해 보았다. 그는 그동안에 영비어창가라는 한글책을 썼고 드디어 1446년에야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1445년에 완성된 용비여창가는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태종 때까지 역사를 노래한 것이고 1447년에 완성한 어린 청강지곡은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한 것으로 둘 다 훈민정음으로 엮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업적을 쌓은 세종대왕은 3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1450년에 숨을 거두었다. 발명가 장영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했다. 벼슬은 양반만이 할 수 있었고 양반은 농사나 장사, 공잔 일 등은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계급인 중인이었는데 그들은 낮은 관리나 수학, 천문학 등 기술직을 맡을 수 있었다. 중인 아래는 흔히 쌍놈이라고 하는 상민 계급으로 농업과 상업, 숭어업 등을 했다. 가장 낮은 계급은 천민으로 종이나 광대, 백정, 무당 등의 일을 대대로 해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종이면 그 아버지가 누구이든 자식도 종이 되어야만 했다. 장영실은 기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상도 동야현에 소속되어 있는 관청 기성의 몸에서 태어난 그는 안산 장씨로 역시 관청에서 종으로 지냈다. 그런데 종 장영실은 성을 쌓는 일이나 새를 다루는 일, 농사기구나 무기를 수리하는 일에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었다. 재주가 어찌나 뛰어나든지 그 소문은 대궐의 높은 담을 뛰어넘어 세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종 5년인 1423년 장영실은 왕의 부름을 받고 대궐에 들어갔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주를 시험해 보았다. 허허, 대단한 머리로구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할 제목이야. 장영실은 종의 신문에서 하루아침에 상위원 별자라는 오분 벼슬을 하게 되었다. 이날 이후로 장영실은 벼슬이 계속 오르면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여러 업적을 쌓기 시작했다. 간이대 건축공사와 전문 의기 제조 감독, 갑인자 주조, 전문 기계인 혼천이 제작, 천체 관측용인 대간 대소관의, 휴대용 해시계인 해주 1구와 천평 1구, 해시계인 정남 1구, 공중시계인 앙부 1구, 주야 겸용인 일성 정시의, 태양의 고도와 뜨고 짐을 재는 규표, 옥루, 그러더니 1441년에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추구기와 강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를 발명하여 비 내리는 양과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다. 세종대왕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함께 드높인 장영실은 상호군이라는 정사품 벼슬까지 올랐다. 말년에는 그가 만든 가마를 임금이 타고 가다가 부서지는 바람에 쫓겨났지만 한국의 과학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에는 틀림없다. 수양대군의 영몽. 세종은 32년 동안 정치와 문화의 황금 시대를 이룩하고 1450년에 숨을 거두니 그의 큰아들 문종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문종은 몸이 약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때 나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 황보인, 김종서 등이 충성을 다했으나 어린 임금은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실권은 의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의 야심이 꿈틀거리게 되었다. 수양대군은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학문이 뛰어난 신숙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곧남 한명회 같은 무리들을 모아들였다. 말하자면 정권을 뒤엎을 준비를 한 것이다. 1453년 10월 10일 밤 급한 서류가 있다면서 김종서의 집에 쳐들어간 수양대군 일파는 쇠뭉치로 백두산의 호랑이라 불리는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황급히 말을 몰아 단종에게 갔다. 그리고 아뢰었다. 대군을 임금으로 내세우려고 역무를 깨하기에 우선 급한 대로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급히 중신들을 불러 주옵소서. 수양숙부 나를 살려주오. 단종은 덜덜 떨면서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다. 수양대군은 어명이라면서 대신들을 대굴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황보인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반대한 삼정승 대신 대군 친척 등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영의정과 병조판서 등 중요한 관직을 독차지하고 정권을 휘어잡았다. 1455년 단종은 더 이상 임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과인은 너무 어려서 나라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왕위를 영의정 수양에게 전하고자 하오. 여러 대신의 통곡 속에 왕위는 수양대군에게 넘어갔다. 그의 6월이었다.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그가 바로 7번째 왕인 세조다. 사육신의 충절.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우격다짐으로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대해서 여러 신하들과 선비들이 저항했다. 이렇게 되자 세조는 반대파를 거침없이 죽였다. 뜻있는 선비들은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외치던 박수량, 이수정 등은 처형되었고 옛 집병전 학사였던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김문기 등과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무사, 유흥부 등은 노골적으로 단종의 복위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함께 뜻을 모았던 김질의 배반으로 이를 충신들은 모조리 체포되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지는 고문을 받았다. 하나같이 재주 있고 덕만 있는 신하들인지라 세조는 더욱 화가 났다. 세조는 직접 글을 신문했다. 역모를 꾸민 이유를 대라. 그러나 성상문, 박팽년 등은 세조를 임금으로 부르지도 않고 왕족의 존칭인 진사라고 부르거나 나으리라고 했다. 진사는 남의 나라를 빼앗았소이다. 그래서 상왕을 다시 모시려 한 것이오. 그러면 너희들은 왜 내가 주는 녹을 받았느냐?
굶어 죽을지언정 나으리 녹을 받은 일은 없어.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조 임금 때 받은 녹은 그들 집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한편 무사 유흥부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전에 나으리를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버티던 그들은 모조리 처형되었다. 성상문, 박팽면, 하이지, 유흥부, 유성원, 이계 등 목숨을 내들고 충절을 지킨 여섯 사람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한다. 1456년 6월 8일 지금의 용산역에서 한강 다리에 이르는 강변인 사람터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상경으로 끌려간 정산문은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와 망나니 칼 휘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한수를 읊었다. 울리는 북소리는 이 목숨을 재촉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지는 해 서산을 넘어가네.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을 텐데 오늘 밤에는 네 집 찾아 쉬어가리. 태연자약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에게 종이 마지막 술잔을 올렸다. 성사문은 다시 자신의 충절과 절개를 시한수로 읊었다. 이모의 밥, 이모의 옷을 먹고 입으며 한평생 먹은 마음 변할 수 있으리야. 이 죽음은 충과 의를 위함이기에 현능의 푸른 송백 꿈속에도 못 잊으리. 역적으로 몰려 죽은 사육신의 시체는 아무도 거둘 사람이 없었다. 역적은 그 가족까지 몰살당하기 때문이다. 처절하게 뒹굴어 있는 충신들의 시체를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모셔다가 새남터 건너 낮은 언덕 위에 묻어 주었다. 그곳이 지금의 사육신묘가 있는 노량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듣던 김시습이었다. 김시습을 비롯한 원호, 이맹전, 남효원, 조려, 성담수 등 뛰어난 선비들은 세조의 간절한 요청도 뿌리치고 고향에 묻혀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지냈다. 바로 이들이 살아서 충전을 지킨 생육신이다. 세조는 그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며 함께 나라 일을 꾸려 가기를 간청했지만 강원도 영월로 쫓겨가 끝내는 사역을 받은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이는 선비들의 저항 방법은 저마다 달랐어도 세조를 반대하여 세상을 등지고 초하에 묻혀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을 안고 죽어간 충절은 한결같았다. 뉘우침 속의 업적. 힘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세상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일단 왕이 된 뒤로는 많은 업적을 쌓아서 나라의 안과 박을 튼튼하게 했다. 어쩌면 그가 지은 죄를 참회하기 위한 노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조는 즉위 즉시 궁중의 삭치를 금하고 비단 대신 무명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했다. 세조 자신도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리고 왕비와 세자 빈에게 직접 뇌를 치게 하여 농업을 장려했다. 수많은 책을 펴내기도 했던 그는 이 징옥과 이 시의 난을 평정했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북쪽의 여진족과 야인들이 꼼짝 못하게 했다. 또 한경도와 평안도 일대를 개척하여 남쪽의 백성들을 옮겨가 살게 함으로써 나라의 고른 발전을 꾀하였다. 세금 제도와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살림을 안정시켰고 토지 측량기를 발명하여 보급했으며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 시에 나는 세조 13년인 1467년 5월에 함길도에서 일어났다. 전에는 그 지방 출신의 벼슬아치가 그 지방을 다스려왔다. 그런데 세조 때에는 조정에서 벼슬아치를 내려보냈다. 서울에서 내려온 벼슬아치들은 그 지방 실정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타막질을 일삼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길주 사람 이시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곳 호적의 후손으로 동생 이시혁과 함께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런 다음에 조정에서 내려보낸 벼슬아치들을 죽여버리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길주 목사 강효문 등이 신숙주 한명회와 뜻을 모아 역모를 꾀하기에 우선 강효문을 죽였습니다. 세조는 깜짝 속아 아끼던 신숙주와 한명회를 옥에 가두고 말았다. 그러나 이내 속은 줄 알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세조가 왕위를 뺏는데 가장 앞섰던 1등 공신들이 아닌가. 세조는 곧 남이장군을 비롯한 몇몇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이 시해를 치라고 했다.
인근 고을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던 이 시에는 결국 남이 장군의 등의 관군에 의해 패하고 말았다. 반란군을 물리친 청년 장군 남이는 도망강을 바라면서 시한수를 읊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도망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20세의 나라를 평정 못하면 뒷날 누가 대장부라 하리요. 20 반란을 평정한 남이의 기계가 엿보이는 시였다. 그는 1등 공신이 되어 나이 26세 병종 판서에 올랐다. 그러나 남이는 자신의 시를 읊을 때 유자광이 옆에서 듣고 그를 모함하여 목숨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자광은 남이가 자기에 앞서 벼슬이 높아지자 사나이 20세의 나라를 평정 못하면 이라는 식구를 들어 역물을 끼었다고 모함했던 것이다. 결국 남이는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유자광으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세조는 이시의 반란이 있은 다음 해인 1468년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 18살의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예종이고,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서 죽자 세조의 장남이 남긴 둘째 아들인 왕위에 올랐다. 당시 13살이었던 그가 바로 성종이다. 성종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조의 장남이 세자 때 죽였다. 성종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조의 장남은 세자 때 죽었다. 다음은 경국대전. 학문을 사랑했던 성종 임금은 우수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시켰다. 국법을 철저히 지켜나갔으며 백성과 신하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성종 때 완성된 몇몇 편찬사본은 기를 만하다. 세조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고두고 기둥이 될 만한 법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헌법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은 어떤 책인가? 경국대전은 6가지 분야에 나누는다. 우선 이전으로 이조가 관장하는 분야인 관리와 관제 등에 관한 법률 사전이다. 또 예조는 예조가 관장하는 분야의 과거, 교육, 제사, 문화 등에 관한 법률 모음이다. 형조는 형조가 다른 분야로 법률 소송, 노비에 관한 법전이다. 그리고 공조는 공조가 관장하는 분야의 집, 공장,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마지막으로 병조는 병조가 관장하는 분야의 군대, 국방에 관한 법전이다. 여기서 이조는 오늘의 내무부, 예조는 교육부, 형조는 법무부, 공조는 건설부, 병조는 국방부와 같다고 보면 된다. 이 경국대전은 태조부터 세조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간행된 경제육전, 속육전, 신속육전 등록 등과 세력교 왕이 내린 교지, 고려시대의 왕이 내린 글,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 검토하고 덧붙이고 통일해서 체계 있게 모은 법률 사전이었다. 1471년 성종 2년에 완성을 보았다. 성종 때 시작한 국조 올해인은 1474년에, 세조 때 시작된 삼국사 전료는 1476년에, 동문서는 1478년에 완성을 보았다. 삼국사 전료는 역사책이고 동문서는 신라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시와 문장을 모은 문집이다. 그 밖에 여사책인 동국토감, 지리책인 신증, 동국여직승남, 악학계법 등도 편찬되었다. 악학계법은 나라의 큰일을 치르는 방법과 악보 등을 모은 책이다. 우리나라 학문의 황금시대를 연 세종대왕은 집현지를 설치하고 지방장관들은 유능한 인물들을 추천한 법인 도청법을 만들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성종도 홍문관, 종경각, 독서당 등을 설치하여 인재를 길러내고 사랑했다. 성종은 각 지방의 수령이나 국경에 있는 진의 우두머리인 진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중앙에 불러들여 그의 능력과 충성도를 확인하인 뒤에야 벼슬을 주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방 수령이나 국경의 진장 가운데 무능한 벼슬아치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수도 많았다.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 2편 중급편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